여기 한국에 편견을 가진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한국에 실망한 적이 있었고 이후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극복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장이 끝난 뒤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라이트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사람들은 보통 저를 알렉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죠. 저는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식품 기업의 구매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신선하고 독특한 식재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듣기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늘 피곤한 여정입니다. 저의 삶은 항상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흘러왔습니다. 특히 일에서만큼은 효율과 데이터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거나 전통을 존중하는 데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자리 잡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지도를 펴보고 찾아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제게 한국은 늘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 있는 크기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두 거대 국가에 묻히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아시아 역사 수업도 한국보다는 주로 일본의 제국주의나 중국의 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대학교 시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접했던 정보라고는 몇몇 아시아 영화나 일본 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용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업무도 한몫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의 한 업체와 첫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일본과 중국만큼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품 품질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그 강점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소통도 다소 서툴렀고, 이는 제가 그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면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 업체로 대체하는 게 더 낫겠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로도 한국 업체의 거래 제안이 몇 번 있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무시하거나 혐오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냈고 그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뉴스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은 때때로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으로 떠들썩했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며 한국이 아직 세계적인 기준에서 성숙하지 않은 나라라고 단정 짓곤 했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싸움에 불과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발주자일 뿐이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왜 하필 한국이죠? 저는 즉시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했어요. 한국에 가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더 큰 시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번 계약은 한국에서 결정됩니다. 그곳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기술력이나 품질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기술력? 품질? 한국에서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낡은 아시아의 한국가 정도였거든요. 그들이 어떤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출장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불만이 가득했어요. 출발 당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스, 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좀 배워와라. 거기 음식은 매운 거 많으니까 조심해. 아니, 이게 뭡니까? 한국이 드라마랑 매운 음식 말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생각보다 한국이 꽤 정돈된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선입견은 여전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고속도로가 정말 잘 뚫려 있더군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이 들렸고 그들의 태도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사실 이런 환영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아침이 밝자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다양한 서양식 메뉴가 즐비한 가운데 한쪽에는 김치와 미역국, 나물 같은 한식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익숙한 서양식 아침 메뉴로 접시를 채울까 잠시 고민했지만 한식 코너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한국에 왔으니 한 번쯤은 이 나라의 전통 음식을 아침으로 먹어봐야겠지. 조금 모험적인 기분으로 접시에 밥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나물을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입을 먹었을 때 예상외로 깔끔하고 담백한 맛에 놀랐어요. 나물은 감칠맛이 돌았고 김치는 묘하게 중독성 있는 아삭한 맛을 냈습니다. 호텔 직원이 지나가다가 제가 한식을 먹는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조식이 입에 맞으세요? 외국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느낌입니다. 조식을 마친 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맵고 강렬하기만 하다는 제 편견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하려는데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다른 것 같았는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부드러웠어요. 영국에서는 물이 피부를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인데 이곳의 물은 달랐습니다. 샤워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을 보며 저는 순간 놀라서 손가락으로 팔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일정이 빽빽했거든요. 현지 식품 공장을 방문해 그들의 생산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이 이날의 주요 업무였어요. 저는 무심코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를 보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기사님이 오셨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 소통은 기대도 말아야겠군.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님은 당황한 저를 보더니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몇 번의 터치 후 그의 목소리가 영어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럽고도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기존에 제가 알던 일본이나 중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과 달리 규모는 작았지만 자동화와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시간당 생산량은 기존 방식보다 20% 높습니다. 한국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프로세스는 단순히 기계의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처음엔 그저 급하게 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 정신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제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며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던 젊은 한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수였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을 주었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즉시 상사에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심입니다. 알렉스 씨도 이번 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현수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런 태도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겠군요. 당신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일정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깊이 박힌 편견이 깨질 리 없잖아요. 그러나 그 첫날, 저는 분명 한국이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뷔페 대신 밖에서 아침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전날 한국식 아침 식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통적인 음식이 참 좋습니다라고 추천했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현수가 데려간 곳은 조그마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간단했고 외관은 특별히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어요. 현수는 웃으며 말했죠. 이곳은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집입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거든요. 가게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표정은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드실 음식은 설렁탕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으로 따뜻하고 속이 편안한 국물을 많이 먹어요. 설렁탕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국물 요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맑고 밋밋한 국물은 취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추천을 무시하기엔 미안해서 그저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곧 커다란 그릇에 담긴 설렁탕이 나왔어요. 맑은 국물 위에 얇게 썰린 고기가 떠 있었고 곁에는 파와 소금, 작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간을 본인이 맞추는 음식이에요. 소금이나 파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직접 간을 맞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는 조금씩 소금을 넣고 파를 올린 후 한 입 떠먹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라니. 설렁탕은 맑은 국물임에도 고기의 진한 풍미가 녹아 있었어요. 제가 알던 밋밋한 국물이 아니었어요. 국물 한 숟가락을 더 떠먹으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현수는 설명했어요. 설렁탕은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듭니다.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끓여야 이런 맛이 나요. 한국 음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멍해졌어요. 10시간이요? 영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오래 끓이고 준비하는 음식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건 흔하지 않죠. 깍두기도 한번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그 특유의 강한 향에 조금 망설였지만 한 입 먹고 나니 묘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삭한 식감이 기분 좋았어요. 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발효 음식이라 몸에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생소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현수 씨, 한국 음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네요. 단순히 매운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건강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끼를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저는 문득 지난밤 호텔에서 느꼈던 물의 부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정성스럽다, 이것이 한국의 키워드인 걸까요? 그날 일정으로 공장을 다시 방문하면서도 저는 아침에 먹었던 설렁탕의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그 깊은 풍미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인상을 다시 쓰는 것 같았죠. 출장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의 설렁탕과 그 깊은 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바쁜 일정 탓에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현수 없이 제가 직접 현지 시장을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가공된 재료가 아닌 한국의 신선한 재료를 알아보는 게 제 업무의 일부였거든요. 문제는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모르고 길 찾기에도 그리 능숙하지 않다는 거였죠. 아침 일찍 서울의 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설명해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지도 앱을 보며 목적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출구 번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분명히 3번 출구로 나가라 했는데 왜 여긴 3-1이랑 3-2가 있는 거지? 혼란스러워서 땀이 삐질삐질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엉뚱한 출구로 나왔고 당연히 길을 잃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쥔 채 허둥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저에게 어디 가냐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장 이름을 보여주며 간절히 부탁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시장 방향을 가리키며 쭉쭉 하셨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그저 시장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저를 데려다 주고 싶어 하신 거였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을 텐데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느릿느릿 걸으며 저를 시장 입구까지 안내해 주셨고 그곳에 도착하자 활짝 웃으며 여기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던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준 그의 친절이 단순한 안내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시장에서 저는 각종 한국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선한 고춧가루, 고소한 참기름, 달콤한 유자청,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산나물까지. 시장 상인들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는 웃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영국이요. 그러자 한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손흥민. 잘 알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손흥민. 아주 훌륭한 선수죠. 이들은 저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짓과 표정, 간단한 단어로 재료를 소개해주며 때로는 시식도 권했습니다. 한 상인이 고소한 참기름을 손등에 조금 떨어뜨리며 맛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진한 향과 맛에 놀랐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상인은 기쁜 듯 웃으며 더 큰 병으로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 특별히 줄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는 결국 참기름 2병을 샀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또다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길, 한국의 시장은 미로처럼 복잡하잖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영어로 말했어요. 혹시 길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죠. 아, 네. 호텔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호텔 위치를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저와 같이 가세요. 그녀는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주변 명소를 설명하며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감사의 뜻으로 작은 기념품이라도 사고 싶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군. 단순히 기술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야.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람들이네. 다음 날 현수와 함께 서울 외곽의 또 다른 공장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현수 씨, 제가 호텔에서 샤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 물이 정말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영국의 물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물은 연수라고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낮습니다. 덕분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 머리카락도 건강해져요. 연수라는 단어는 저에게 생소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은 정말 철저합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물속 불필요한 성분들을 제거하면서도 미네랄은 적절히 유지하죠. 그래서 그냥 수돗물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 물이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겠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 피부는 참 고운 편입니다.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연수 덕분에 피부와 머리카락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 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에서는 물이 석회질로 가득 차 있어서 샤워 후에도 항상 건조한 느낌이 남곤 했습니다. 한국의 물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공장에 도착한 후 저는 여전히 물에 대해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장의 담당자에게도 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물이 연수라고 들었는데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연수는 식품 가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의 품질이 제품의 맛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수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전통 찜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알렉스 씨, 출장 다니시느라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한국식 찜질방에서 한번 쉬어보시는 게 어때요? 찜질방.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사우나 정도는 익숙했지만 낯선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몸을 풀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현수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색다른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으로 들어섰습니다. 증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각자 고요히 샤워하거나 온탕에 몸을 담근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뜨거운 물이 가득 찬 온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천천히 물속에 넣는 순간 놀라운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온천수도 연수인 건가? 피부에 닿는 물은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담요 같았습니다. 잠시 온탕에 몸을 담근 후 현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알렉스 씨, 이제 때밀이를 한번 해보시죠. 때밀이. 저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밀이가 뭐죠? 그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목욕탕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마사지 받으며 온몸에 무언가를 긁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설마 저걸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때밀이는 한국 목욕 문화의 일부입니다. 피부 각질을 제거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돕죠. 처음엔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한번 받아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서 때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밀이를 맡은 직원은 전문적인 동작으로 제 몸을 물에 적신 후 거친 질감의 수건 같은 걸로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끝나고 나면 시원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서 무언가 회색빛 알갱이 같은 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때밀이 과정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살짝 따가운 느낌도 들었지만 마치 묵은 짐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샤워를 하며 제 피부를 만져봤을 때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수가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알렉스 씨? 시원하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수 씨, 처음엔 솔직히 이상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내 몸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나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년간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목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몸을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제 피부는 부드러웠고 때밀이를 받으면서 느낀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식, 사람들, 심지어 물까지 이 나라의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섬세함과 정성에 감탄하면서도 아직도 제가 본 것이 한국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의 한 첨단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과는 다른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직접 체감할 기회라고 현수가 말했죠. 호텔에서 현수와 만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그는 공장의 시스템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 공장은 식품 가공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된 물을 사용해 생산 과정을 효율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재활용된 물이라고요? 그럼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물은 정수 과정을 거쳐서
일반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아닌 내부 시스템이 제게 가장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이 재료를 옮기고 제품 포장까지 정밀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전부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공장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제조 기술을 효율화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세심함과 정밀함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제품은 센서를 통해 개별 검수 과정을 거쳤고 작은 결함도 즉시 제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현수가 설명하길 이곳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완전히 정화해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문제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노력이 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공장의 수질 분석 과정을 지켜보며 문득 영국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효율을 중시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효율적인 생산을 넘어 환경까지 고려하는 데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 씨,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수출하거나 협력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러 국가와 협력하며 물 관리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과 환경에 맞게 조화시키느냐에 있죠. 공장을 떠나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현수가 저를 한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한국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이것도 한국의 전통이죠. 유자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그 차를 마시며 저는 공장에서 본 기술과 물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수 씨,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기술력은 일본만큼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도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은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깊이에서 강한 나라네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것에도 큰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작은 한 잔의 차, 부드러운 물 한 방울,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된 기술 하나에도 그들은 깊은 고민과 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팔을 문지르자 지난 며칠 동안 느껴왔던 부드러운 감촉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의 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이 감각은 이제 제게 한국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함과 세심함을 경험했고 물 한 방울, 음식 한 접시에 담긴 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기술과 전통을 조화롭게 연결해 세상의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짐을 챙기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경험들을 그냥 저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스킨케어와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 화장품 몇 가지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근처의 쇼핑센터에 들러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그들은 제게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피부 보습에 좋고 저건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좋아하세요. 결국 저는 아내를 위해 크림과 세럼 몇 가지를 샀습니다.
또한 제 딸을 위해 전통 한지로 만든 노트와 엽서를 골랐습니다. 화려한 문양과 독특한 질감은 분명 그녀의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면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훌륭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연수를 집에서도 느껴보고 싶어서 현수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정수 필터를 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알렉스 씨, 이번 출장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렉스 씨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셨다니 기쁩니다. 다음에 꼭 가족과 함께 오세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여전히 시차 때문에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정수 필터를 설치하며 작은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의 물은 단순한 샤워를 넘어선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날 아내는 새로 산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크림, 정말 흡수가 잘 되네. 피부가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야. 대체 한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딸은 제가 선물한 한지노트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야? 너무 예뻐서 쓰기 아까워. 다음 날 회사로 복귀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잘 알지 못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알렉스, 한국에 다녀왔다면서? 근데 왜 거기였어?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나은 선택 아니었을까? 한 동료가 묻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그 자체로 특별한 나라야. 기술,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어. 제가 한국의 연수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야. 샤워를 할 때마다 느꼈는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건조함이 전혀 없더라고. 영국의 물은 석회질로 가득 차 있잖아.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놀랄 거야.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습니다. 물이라고. 그런 작은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조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게 결국 큰 변화를 만든 거야. 물이 부드러우니 피부와 머리카락이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 난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봐. 그날 저녁 회사의 정기회의 자리에서 저는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식품 제조 공정을 통해 배운 점들을 공유하며 그들의 물 관리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죠. 한국의 식품 제조 공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연수를 활용한 품질 관리였습니다. 물속의 석회질을 제거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설비 유지 비용도 절감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공장도 현재 사용하는 경수를 개선할 경우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일부 동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경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사례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설비의 수명을 늘리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내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 시스템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제품 품질과 회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이런 접근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회사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정수 필터로 물을 마시며 출장 동안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물 한 방울, 음식 한 접시, 심지어 공장에서의 한 가지 공정에도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도 함께 가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정말 가고 싶어졌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내가 가이드를 맡겠어. 한국의 부드러운 물과 따뜻한 사람들, 그 모든 걸 직접 보여줄게. 출장이 끝났지만 한국이 제게 남긴 인상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엔 꼭 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현수 씨,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움을 전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가 주목하던 아시아의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화려한 발전으로 모두를 압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나라.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인간미와 믿기 힘든 효율성이 가득했다고 말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린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28살의 마케팅 전문가예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아시아 지사 파견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6개월은 중국 상하이에서, 그리고 이어서 6개월은 한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회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행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관심사는 온통 중국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중국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엄한 만리장성, 신비로운 자금성,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골목길들. 이 모든 것들이 제 상상 속에서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죠.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도 항상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그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솔직히 중국 근무 6개월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덤이라고 여겼죠. 한국은 그냥 잠깐 들르는 곳일 뿐이야.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번 출장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파견이 확정되고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중국어 회화책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한국어? 글쎄요. 그땐 안녕하세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상하이의 번화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고층 빌딩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거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서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파리 아파트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중국까지의 긴 거리를 따라가다 문득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그 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의 번화가를 걸으며 느낀 첫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와 혼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차들이 질주했고 보행자들은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넜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저를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순간 느낀 소외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러 차례 겪은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주문을 하려 손을 들어도 직원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허기진 채로 식당을 나왔는데 그때 느낀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실망은 계속되었어요. 중국 파트너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이면에는 냉정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고 오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무시당하는 듯한 감정은 정말 불쾌했어요. 거리의 쓰레기와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며 환경에 대한 무관심에 충격을 받았어요. 공기는 항상 뿌옇고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택시를 탔을 때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운전기사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일삼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도 불안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중국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깨졌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적 붕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삶의 가치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중국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발전된 기술 이면에 숨겨진 인간성의 부재,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제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을 빌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이미 아시아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한국도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중국에서 경험한 혼잡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대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안내데스크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셨고 심지어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런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시민의식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첫 인상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지도를 들고 길을 찾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자발적인 친절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굉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잘못된 버스에 탔는데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제가 가려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버스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첫 인상은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류가 살아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상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첫 비즈니스 미팅에서 경험한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한국 동료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잠깐의 시간 동안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 부장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진솔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비즈니스 논의 중에도 한국 파트너들의 태도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중요시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함께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친절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와 달리 한국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업무적인 것을 넘어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해 갔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주가 지났을 때 제 한국인 동료 민지 씨가 저를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에 먼저 감탄했어요. 하지만 곧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작은 그릇들을 보고 어리둥절해졌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묻자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반찬이에요. 한국 식사의 핵심이죠. 그녀는 하나씩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민지 씨가 괜찮아요. 편하게 드세요 라고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노신사께서 갑자기 말을 걸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 음식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시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밥에 여러 반찬을 조금씩 얹어 한 입에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먹으면 맛이 어우러져 더 맛있답니다. 노신사의 친절한 설명에 용기를 내어 그대로 따라해 보았어요. 그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김치의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렬한 향과 맛에 당황했지만 씹을수록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생 문제가 걱정되었지만 민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편하면 덜어 먹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단순한 행위 속에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를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와 응급실을 찾아야 했어요. 중국에서의 병원 경험이 좋지 않았기에 솔직히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의사 선생님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 노력하시며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더욱 놀랐어요. 외국인이시니까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셨겠어요.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고려해 자세한 식단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퇴원할 때 간호사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경험은 한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죠. 며칠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역사 내부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탄 지하철이 기술적 문제로 한 역에 오랫동안 정차하게 된 거예요. 중국 같았으면 아마 큰 혼란이 일어났겠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약 10분 후 문제가 해결되고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단순히 시스템의 우수함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택시 서비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회식이 있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제가 외국인임을 아시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죠. 처음 오셨나 봐요? 한국은 어떠세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특히 공공서비스가 훌륭해서 놀랐어요. 그러자 기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다 이런 시스템 덕분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가 녹아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자연과 전통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한국인 친구 수진 씨의 제안으로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궁궐 앞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곳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어요. 600년의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죠. 그 말을 듣자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수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게 유행이에요. 전통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와 달리 수진 씨는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어요. 이게 바로 기회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궁궐의 모습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녀의 말대로 비에 젖은 기와 지붕과 돌계단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처마 끝 풍경 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우리는 근처의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마치 옛 한국으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 씨는 저를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자연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등산로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활기찼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저는 이미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앞질러서 올라가셨습니다. 한국의 노인분들이 이렇게 활기차다니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궁들, 이 모든 것이
한 프레임 안에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등산객들이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김밥을 건네주셨습니다. 젊은이들 먹어요. 산에서는 다 같은 가족이야.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선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이 문화, 그리고 산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 이것이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뒤에 숨겨진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기와 따뜻함.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6개월이 되어갈 무렵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며 제가 한국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이유를 되짚어 보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차로 간 카페에서 팀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델린 씨, 한국에서 지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학생, 병원에서 세심하게 챙겨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산에서 김밥을 나눠주신 할머니까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조화의 나라로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 말에 팀장님과 동료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빠른 발전 속도에 가려진 차가운 인간관계,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잃어버린 따뜻함.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과 의지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변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새겨보았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지금 느끼는 애정과 존경. 그 변화의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올 때와 다르게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스승이 되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